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시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간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3.6%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이 연쇄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말 중에 이런저런 내용들 관세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이 가는 뉴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스타트는 중국이 대미 관세 보복을 했습니다.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해서 34% 추가. 34%.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이쪽은 이제 패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뭐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근데 그래도 일단은 보복 관세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서 이게 어제 영상에서 가볍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4.5%까지 하락을 했다가 뒤에 한 2.5%? 2%대 중반 정도까지 다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움직임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터라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돌리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점 이탈시키면서 더 밀어서 미국이 이제 5.8% 선물 좀 더 밀려가지고 조금 더 큰 뭐 한 6% 7%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에 돌리다가 다시 민 게 이 파월 등극해가지고 파월이 올라와서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높고 인플레 영향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고물가 저성장 오래 갈 수도 있다, 트럼프발 경제 충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둘기가 아닌 매파성 발언을 통해서 다시 또 하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돌리다 파월 이 등급 올라오고 등장해서 뒤에 이제 뭐 5.8% 하락, 요렇게까지 이어졌던 게 이제 금요일날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트럼프가 워낙 좀 움직임 액션이 과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뉴스들 올라온 거를 좀 한번 가볍게 둘러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관세 부과랑 이것까지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주말 통해서 다 봤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외국이랑 협상이 좀 관심 없다, 상호관세 발효가 이제 4월 9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뭐 한 목요일 10일 이쯤일 것 같기는 한데, 자, 세계적으로 뉴스들이 좀 계속 나와요. 독일 같은 경우 뉴욕에 보관 중인 1200톤 금괴 인출 검토, 물론 아직 뭐 확정이 됐거나 인출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이런 뉴스들, 그리고 지금 저는 조금 주말 중에 눈이 갔던 게 요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시위 엄청 봤더니 상당히 크더라고요. 미국 사는 친구한테도 이제 물어봤는데 상당히 지금 좀 크리티컬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위 사진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진짜 빼곡해가지고 트럼프 나란 일에서 손 떼라, 뭐 오프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폭발했다. 1300개 집회 열렸다.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 지금 과격한 액션을 통해서 증시, 아마 좀 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내부적으로 갖다가 쌓여있던 내용도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증시가 딱 눈에 보이는 지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손 떼라, 펭귄이 고마움을 모른다, 트럼프랑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는 밈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정치적인 대참사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상 어디 국가 그냥 한두 곳 타겟팅 해가지고 관세 니네 너무 정책 마음에 안 들어, 너랑 나랑 해가지고 국가 좀 소규모로 갔다가 타겟을 하면은 그냥 국가 이렇게 해서 좀 소규모 대전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갖다가 관세 부과를 했던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너무 과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관세 부과를 이미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 이미 알고 있구나,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관세가 발표 나왔는데 야 이거는 좀 너무 과하고 타겟도 많고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그랬죠. 거기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뭐 좀 양호할 수도 있다,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정작 열어보니 더 컸던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대참사가 될 거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시위, 이게 사람 숫자 포함하면 정말 크더라고요. 그냥
미국 뭐 인구수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기는 한데 이번 시위는 좀 대대적으로 큰 각 그 지역별로 다들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골프 치러 갔다가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골프 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말 끼고 미국 전역에서 폭발, 시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뭐 일단 뭐 크게 겉으로 반응은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이면은 그런 지지율 같은 거에 국정 지지율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은 뒤에서라도 신경을 쓸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그냥 앞에서 대놓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숙이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물 특성상 그래도 이런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건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눈이 갔고 자 그러면서 그냥 요뿐이 아니라 몇 가지 내용이 또 더 있어요. 트럼프 베트남 대미관세 제로로 인하 의사 밝혀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베트남 측에서 미국한테 베트남 같은 경우 관세는 이번에 좀 크리티컬했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뭐 대기업들 몇 군데가 베트남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데 베트남의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바로 또 협상 의지. 그래서 지금 각 국가별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좀 있어요. 대충 지금 관세에 대해서 좀 협력하려고 하는 곳이 이제 뭐 베트남이 있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4월 7일인가 8일 이번 주 중에 이제 네타냐후가 미국 뭐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관세 관련해서 뭐 협상을 하러 가는 거겠죠. 특히 이스라엘은 뭐 기본적으로 친미 국가이다 보니까 그리고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대해서 여지는 좀 남겨놨었고 캐나다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이쪽은 아직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계획 중이지만 이전에 협상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 협상을 일단은 하되 안 된다면은 그때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어필을 해놨어요. 그리고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랑 포함해서 몇 군데 국가들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이런 곳이랑 영국 이런 곳들은 대표적으로 아직 보복관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때리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아마 이제 국가별로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련해서 관세 인하 검토 중이다. 이거는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뭐 지금 미국이랑 보복관세로 막 진짜 끝까지 붙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중국은 못 빼요. 중국은 뭐 패권 다툼도 있고 애초에 1기 때도 갈등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보복관세에 대해서 일단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중국은 협상 대상에서 좀 많이 벗어나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랑 유럽, 뭐 그냥 정확히 말하면 유럽, EU 국가들이 좀 메인이지 않나 싶은데 유럽 연합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근데 이제 뭐 큰 틀은 아직은 협상할 의지는 있다. 하지만 얼토당토 안 하면은 보복관세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좀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뭐 협상이 될지. 중국은 계속 갈등이 있더라도 저는 중국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엄청 뭐 영향을 더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는 여기는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거랑 그래도 이런 협상의 여지는 좀 남겨놨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SNS, 트럼프 SNS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 뭐 10대 개씩 올라와요. 뭐 아마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 SNS에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해야 된다. 끈기 있게 버텨라.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는 게 경제혁명이고 미국 국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행위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 결과는 정말 스페셜할 거다. 역사적일 거다. 이런 언급들. 그리고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뭐 이것저것 내용들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우선은 지금은 물러서지는 않겠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뒤에 협상 여지는 당연히 국가별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관세는 발효가 됐고 이후에 이제 상호 관세가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지수 저점을 좀 만드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저는 뭐 이제 과거 데이터 통계들을 봤을 때 지표 관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성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RSI 과매도 구간, 어제 설명드렸던 RSI 과매도 및 그 다음에 이제 피어 공포지수 공포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거의 밑바닥입니다. 4까지 내려왔어요. 딱 보시면은 익스트림 피어, 와, 좀 살벌하죠. 그래서 요런 영역까지 내려온 케이스가 정말 드물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빅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다양한 지표가 과거 통계에서 이제 승률이 정말 압도적인 구간까지 내려오기는 했어요. 빅스 지수 이런 것들 해서 과거 데이터상 승률이 정말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빅스는 좀 안 보다 보니까 이런 피어도 지금 그냥 누가 봐도 익스트림 피어라고 해가지고 거의 밑까지 와 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 RSI가 이제 24.4 이렇게 됐는데, 이전에 2022년 뭐 전쟁 뭐 그럴 때도 23, 그 다음에 코로나 시즌에도 뭐 한 24 뭐 요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급락, 이때도 단기간에 엄청 급락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나스닥이 한 29간 밑으로 깨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급락을 만들었고, 차트상 8월 5일 공포감이 있었던 저점, 그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뭐 내용이랑 함께 이제 툼에 나왔다가 다 턴 시켰는데, 요 전저점까지 의미 있던 자리죠. 여기는 해서 이탈까지 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상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슬쩍 좀 진입을 시작하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막 해가지고 크게 본다 라는 느낌이랑 좀 다른 게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해가지고 이쪽은 접근을 했을 때 승률이 대체적으로 뭐 한 2주든 뭐 일주일이든 일주일에서 한 달 간격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접근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률이라던가 승률이 정말 그냥 높다라는 느낌을 넘어서서 거의 압도적인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과거 지표상 뭐 데이터 대신에 이제 뭐 지표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게, 과거에 뭐 한 5번이 있든 10번이 있든 11번째는 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완전 절대적인 지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는 승률이 높은 자리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구간은 이제 개인들은 당연히 뭐 좀 생각이 다양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현금 있으셔도 사실 좀 함부로 들어가기 무서워요. 왜?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포감.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차이로 더 크게 밀리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들의 심리랑 이제 좀 반대되는 극도의 공포감이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기는 했다라는 것. 이건 이제 단순 지표만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라, 자, 대신에 이제 이게 끝이냐, 지표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무조건 승률 나오겠네 할 수 있는데, 재료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전쟁, 요게 이제 뒤에 부각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 있겠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또 미국의 대응 관세 이런 게 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요거는 뭐 어차피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미 선으로 때려놨기 때문에 엄청 크리티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진짜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도 어느 정도 미국 뭐 들고 있는 무기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진짜 동시에 투하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무력적인 무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채권이라던가 뭐 들고 있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공멸하듯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지금도 이미 컸는데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진짜 전쟁하자, 여기까지는 쉽진 않다는 거죠. 미국이 결국에는 타격을 분명히 크리티컬하게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무기를 들고 있다. 대신에 대응관세 같은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크게 양측에서 이미 때린 상태예요. 뭐 보복관세 34% 서로 때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오더라도 여기서 뭐 진짜 뭐 또 70%뭐 50%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아무리 트럼프가 미충앙이어도.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조금 공포감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인 것 같고, 요거 플러스 유럽 측 관세, EU 관세 보복은 아직은 안 나온 상태. 저는 EU 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뭐 협상이 잘 될지 모르지만 관세 보복에 대해서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유의 반도체 관세가 좀 곧 나올 예정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타겟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좀 빠져 있으면 좋겠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뒤에 일단은 큰 틀에서는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거는 시장에 좀 단비를 내려줄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가 지금 FOMC가 5월 7일, 8일, 뭐 한 5월 8일쯤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직 한 달 좀 남아있기는 해요. 텀. 그 다음에 이제 6월. FOMC. 이렇게 2개 정도 있는데, 5월이나 6월. 이거 금요일날 파월 발언 이후에 원래 5월 금리 인하 좀 점쳐지다가 6월로 딜레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요것들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지표는, 이 구간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뭐 좀 접근했을 때 승률이 과거 데이터상 여태까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증시 생기고서 특히 이제 뭐 2020년 증시가 그나마 조금 2020년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뭐 증시 이런 게 좀 시스템화 되고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는 과거 데이터상 항상 승률은 정말 높았습니다. 높았고, 대신에 아직 악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오면 또 흔들 수도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지표 구간에서 이런 곳은 지금 구간이 딱 생각을 해두면 좋은 게, 별 호재 뉴스가 아니어도 낙폭 과대 구간이라는 심리적인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한 상태여서, 이거는 뭐 주식 종목도 똑같거든요.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별거 아닌 뉴스에도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는 정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뉴스가 아니더라도, 와 이거 진짜 큰 호재인가? 이게 아니더라도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시도 똑같습니다. 투매 같은 게 결국 낙폭 과대에 대해서 별거 아니지만 두 가지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왜? 단기간에 크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하면서 사람들이 시장가로 막 매수세 붙는 그런 매수세도 격하게 붙거든요. 그리고 기관애인들이 당연히 이용하는 구간도 있죠. 자기들도 이제 뭐 좀 손해볼 거에 대해서 해칭할 거 또 땡겨 올리고서 팔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좀 나올 때는 크게 나오고, 두 번째는 별 뉴스 아니어도 좋게 반응한다. 1번이랑 같이 버무려지는 내용이에요.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별 뉴스가 아닌데도 이게 호재인가 싶은데도 그냥 일단은 뭐 반응을 하거나 혹은 악재가 해소되는 뉴스 등의 크게 반응,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무조건 저점을 만든다라는 건 아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률은 높게 봐요. 엄청 높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뒤에 이런 내용들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나는 이런 하락 구간에서 안정되는 걸 보고 갈 것이냐.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이제 갈릴 거예요. 1. 증시가 안정되고 들어간다. 안정되면 그때 매매할란다. 좀 폭풍, 태풍 지나가고 매매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뭐 좋은 매매 방식입니다. 굳이 내가 막 저점에 대해서 와 이게 낙폭 구간인데 나 함부로 들어갔다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나가고 매매할래,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런 구간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점을 정확하게 내가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산 베팅을 통해 가지고 저점 주변의 평단을 계속 좀 밑으로 끌어내리면은 결국 리턴이 나올 때 여기는 좀 세게 나오거든요. 낙폭 구간들은 결국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좀 과한 구간 진입했다. 언제 저점을 만들지 모르지만
모르나 슬슬 분할 매수로 접근해 봐야겠다. 왜? 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막 다음날 뭐 10% 밀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을 턴 시킬 때는 그냥 평단가 막 5% 돌리고가 아니라 막 10% 20% 이런 식으로 갖다 팍 하고 세게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과 2번으로 갈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 현금이 다 위에서 묶여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시장에 이제 좀 기도하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포트 관리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생각하며 다음 턴에는 이런 걸 결국 지나고 나면 항상 기회거든요. 안정되는 걸 보고서 저점을 좀 바닥을 만드는 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서 이런 곳에서 과한 구간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진짜 달라요. 1번은 정말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는 케이스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조금 볼 수도 있지만 리턴 값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조금 리스크도 올리는 대신에 리턴 값도 내가 크게 한번 보겠다. 이런 케이스이죠. 그리고서 세 번째는 이제 뭐 제일 안타까운, 그냥 포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시황이 이제 뭐 불안하거나 할 때도 그냥 막 해가지고 풀베팅 하고서 묶여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는 케이스. 사실 대부분의 주식 초보분들은 3번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요거는 결국 해내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황 공부도 하면서 포트 관리 계속 고민을 하셔야 내가 지금은 포트를 어느 정도 좀 확보해야겠구나, 지금은 그냥 좀 내가 넘어가야겠구나,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해서 시황은 뭐 각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번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저는 슬쩍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해서 요런 시위 같은 것도 뒤에 뭐 협상이라던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한번 좀 해보고는 있어요. 이번 주에 관세 뭐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5월 9일 상호관세 부과되고서 그런 곳이 이제 뭐 활용정점을 4월 9일 활용정점을 찍는다. 그럼 그런 곳부터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과거 지표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해도 되지 않나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다들 고민 많으실 텐데 요게 이제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생각을 정말 깊게 많이 해봐야 돼요. 결국 눌림 매매하는 분들 중에 1번과 2번 케이스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데, 1번으로 하면은 분명히 안정성은 정말 있습니다. 안정성은 있는데 분명히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저점 대비해서 턴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좀 많이 변동이 차이가 커요. 하루 차이로 진짜 뭐 10% 막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두 번째는 비중 분산 베팅 비중을 좀 적당히 나눠서 하면은 사실 저는 손해보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데이터 구간,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서서 저점을 내가 여기 탁 맞춰가지고 내가 오늘 사는 날이 최저점이니까 풀베팅 해야지, 이거는 진짜 저점을 맞추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접근을 할 땐 딱 이 느낌이죠. 요 주변에서는 내가 하락폭 한 지수 기준 한 3% 5%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 한 3-4번 하면은 3-4번 정도로 계획하면은 그 안에는 좀 얻어서 한번 크게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코스닥 레버리지라던가 아니면 강했던 종목들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키움이 아직 점검이 좀 안 풀려서 이따가 또 저녁 뉴스들 좀 올라오고 하면은 이 큰 틀에서 내용은 관심 테마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수가 일단 시황이 좀 중요한 거고, 눌림 종목들을 볼 것이냐, 시황이 안 좋으면은 대선 테마를 공략할 것이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